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도봉구 창동 사는 불량주부 망치 부인이 운영하고 있는 생방송 시사수다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이 정도 갖고 소라빵이라 그러면 안 돼. 뒤가 더 풍성해야지, 이렇게. 이쁜 토랑님 감사드리고요. 네, 반가워요. 오늘이 막방이라 해서 놀랐어요. 추적자가 막방이라고! 추적자가 막방이지. 내가 왜 막방이야? 나 할 일 많어. 예, 소년 나이롱님 감사합니다. 예. 내가 막방이길 막 기다리고 있구나. 그래요. 어서오세요. 오늘은 앵그리버드 버전이죠? 예. 일단 오늘 점심은 되게 맛있게 잘 먹었어요. 우리 노원구에 이제 롯데백화점 저 밑으로 내려가면, 델리? 무슨 델리 머시기가 있는 올드델리라는 인도 식당이 있는데, 이렇게 가격대가 그렇게 비싸지 않으면서, 이 인도 카레를 맛볼 수 있는, 아주 이제 맛있는 식당이에요. 그리고 들어가면 인도인 요리사들이 막 요리를 해줘요. 예. 그래갖고 이제 주문할 때 조금 당황스러울 때가 있지만, 대충 눈으로, 예, 이러면서 이제 주문을 하죠. 예. 그래서 치킨 카레, 여러 가지로 맛있더라고요. 정치의 재발견 사셨어요. 서정맘님 축하드려요. 네. 그렇구나. 하여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노원구의 인도식당. 근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예, 암바걸님 감사하고요. 냥냥이 러브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딱초님도 감사하고요. 조이암님도 감사합니다. 나의 고민은 뭐냐면, 나의 고민. 내가 이제 저기를 가고 싶은데, 인도시달 가고 싶은데 가면 혼자 먹어야 되니까 이제 먹을 수 있는 내용이 많지가 않잖아요. 근데 거기는 1인분은 맛없단 말이야. 여러 명 같이 먹어야 다양하게 먹지. 그래서 오늘도 이제 동생을 꼬셔가지고 가서 먹었죠. 예, 대포부인님, 냥냥이 러브님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그래서 배가 든든해요. 안 됐지만 우리 동생은 거의 못 먹고 내가 다 먹었어, 2인분을. 참. 그렇게 이제 잠자코 자기 것을 내어주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 예, 봄처럼님 팬클럽까지 감사드리고요. 대포부인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밥을 많이 먹었으니까 힘찬 방송을 좀 해야 되겠죠? 묵은사랑님 감사드리고요. 어제는 이제 우리 조카를 공부를 가르치는데, 저녁 때. 내가 이제 우리 조카더러, 너가 이제 이렇게 처음 이제 시도를 해봤다.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다. 방학 때 이모랑 10시간씩만 공부하면, 너가 이제 중3 때 되면 다른 친구들 따라갈 수 있다 이랬더니, 울고 난리가 났었어요. 예. 방학 때 10시간씩 공부해야 된다 그랬더니, 얘가 막 너무나 급 당황을 해가지고, 공부하기 싫어요. 이모네 집에 오기 무서워요. 그래서 울고, 예. 예, 오늘 정도 이제 협상을 해서 한 6시간 정도로 합의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방송을 제가 이제 낮 시간에 그냥 하려고요, 방학 때도. 예, 방학 때도 그냥 낮 시간에 하고, 오전에 불러서 공부 좀 시키고, 중간에 나가 놀다 와라. 그리고 이제 저녁 때 다시 시키고, 예, 그렇게 해야지 10시간은 그냥 안처럼 애가 정상이 안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낮 시간에 우리 낮 방송은 그냥 그대로 가고요. 예, 낮 방송은 그대로 가고, 그리고 이제 사실 또 이게 대선이잖아. 대선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밤방송 혹시 우리 조카를 데리고 우리 조카가 전시회 같은 데 가고 싶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데 가게 되면 제가 그날만 사정을 구해서 좀 조정하고 이런 식으로, 예, 베스트구 2012님 감사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는 걸로 어제 저녁 때 망치부인 밤방송에 대해서 모바일로 투표를 해야 된다. 내가 진짜 달달하다 별 이상한 얘기를 다 들어. 이 중계방으로 이동 좀 해주세요. 예, 이 망치부인의 밤방송에 대해서 모바일 투표를 붙여야 된다는 둥. 이제 진짜, 아주 인간들이 말이에요. 일주일에 2번만이라도 방송해주시면 감사하죠. 이러더니만 이제는 되게 당당해져가지고 말이야. 망치부인이 밤방송을 해도 될지 말지에 대한 찬반 투표를 모바일로 하지. 에이, 진짜! 하여튼, 그래서 투표 없이, 망치부인의 방송은 망치부인 독재야. 딴 걸 바라기만 해봐. 네. 목소리 톤을 낮추라고요? 님이 스피커 볼륨을 낮춰! 페브리즈님 감사합니다. 예. 그럼 우리 19금?
이게 무슨 얘기야? 예. 하여튼, 뭐예요. 그래서 이제 여름방학 때도 그냥 낮방송을 계속 한다는 거. 그래, 난 독재자야! 그래서 내가 정치 안 하는 거야. 정치하면 내가 박정희 절가라고 독재할 사람이야. 내 맘에 안 들면 다 꼬챙이다 꽂아가지고 매달아버리지. 그니까 내가 여기서 방송하는 것에 감사히 여겨. 대한민국 정치를 위해 내가 여기서 방송하는 거야. 그리고 가끔 가다 보면 말이야, 나더러, 뭐 왜 교회 다니고 그래요? 이러는 거야. 너는 내가 교회라도 다니니까 살려준 거지. 내가 교회 안 다녔어 봐. 벌써 너 임마 사진 찍혀가지고 지금 광화문에 걸려있어, 이 새끼야. 쥐서방의 추억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 지구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너 왜 그 카메라가 왜 들어 눕고 그러니? 니가 왜 기절하고 그래? 정신머리 없이. 내가 이 지구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이 지구의 평화를 위해서 그 교회 다니는 거니까 그렇게들 알아. 그리고 내가 정치하면 다 죽었어! 마음에 안 들면. 그러니까 이게 생각하는 게 많아가지고 정치 안 하는 거니까, 아이언만두님 팬클럽까지 감사해요. 나더러 뭐, 정치를 하라는 둥, 뭐, 왜 교회를 다니냐는 둥, 헛소리들 하지 말어. 알았지? 자, 우리 추적자 이야기. 어제 추적자 봤어요? 예. 어저께 추적자 보셨어요? 나는 추적자를 생방송을 어제 처음 봤어. 추적자 본방송을 어저께 처음 봤는데 너무 긴장해가지고, 보통은 내가 이제 재방송을 보면서 이렇게 돌려보거든. 대사를 놓치거나 돌려보는데, 생방송은 그게 안 되잖아. 그래가지고 막 바짝 긴장해가지고 이제 쭉 봤는데, 막 너무 긴장하면서 봤더니 막 보고 나니까 막 기분이 막 딸리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뭐가 제일 감동적이었어요? 투표율 91.4%? 투표율이 너무 높아! 역사상 최고예요! 우리나라 대통령 투표율 중에 91.4%는 처음이야. 물론 이제 박정희 전두환 시절에 체육관 선거하고 그럴 때는 90%가 넘었지. 근데 이제 실제로 민주헌법 시대에서 치룬 헌법으로는 88%가 최고예요. 그게 이제 91.4% 없었는데 역사상 네 번째라는 걸로 봐서는 이제 박정희 전두환 때 체육관 선거 그거까지 다 합친 것 같아. 이제 91.4% 이게 의미는 그러면 이제 거꾸로 해서 4.19다. 예, 거꾸로 해서 이제 4.19를 의미해서 91.4%라는 그런 의미의 이제 투표율이란 얘기다 이거잖아요. 예, 해석이 좀 그런 것 같고, 여러분들은 이제 어떤 장면이, 이 소년주의 마지막 눈 가득 고여있는 눈물을 보면서 나도 울었잖아. 막 눈물이 막 저절로 흐르더만. 그 아버지의 절절함, 이 아버지의 절절한 사랑, 자기가 감옥을 조금 살 수 있는데 아니라고. 내가 만약에 심신박약 상태에서 그런 일 저질렀으면 법은 이 세상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내가 이상한 놈이라 그랬다는 거 아니냐. 나는 내가 멀쩡한 짓을 저질렀으니 내 벌을 받겠다. 대신 내 딸에 대해서도 재심사해달라. 너무너무 절절하고 멋있는 아버지의 모습이었어요. 예. 그런데 말이에요. 나는 어제 그 방송을 보면서 실제로 더 무섭고 놀랐던 장면은 어디냐. 실제로 난 어제 방송을 보면서 진짜 소름 끼치고요. 막 분노가 됐던 장면은 어딜 것 같아요. 회장, 이 박근영이 어저께 이제 새로운 조동수가 대통령이 됐잖아. 다들 아는구나. 새로운 대통령이 딱 뽑혔는데, 그러자마자 저지르잖아. 그러자마자 이제 뭘 저지르냐면, 예, 그러자마자, 뭐 이제 일주일 안에 10대 기업 회장들을 모을 거다. 10대 기업 회장들을 모을 때, 각 회사에서 부회장이나, 그러니까 부사장이나 사장을 보내라. 그 이야기. 그러면서 언론사에다가 무슨 신용등급 떨어뜨린다. 신용등급 떨어뜨린다. 뭐 이런 이야기. 신용등급이 떨어진다는 둥. 그 다음에 뭐 국내 경기가 위축될 거라는 둥. 그런 식의 뉴스를 시키잖아. 박근영이. 그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노무현 대통령 때 있었던 일이라고. 노무현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스탠다드 앤 푸어스, 스탠다드 앤 푸어스인가 하고 몇 개 신용평가 회사에다가 로비를 해가지고요.
우리나라 국가 신인들을 떨어뜨렸어요. 우리나라 국가 신용 등급을 떨어뜨려가지고 뭐 해외에서 대출받거나 이런 거에 굉장히 무리를 준 거야. 그러면서 일부러 투자를 위축시키고, 투자를 위축시키고 이러면서 재벌들이 노무현의 목을 조였어. 무디스였나? 그러니까 그게 실제로요. 여러분들 몰랐죠?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모르는 이야기가 노무현 대통령 때가 우리나라 경제 지표가 최상이었어요. 이 노무현 대통령 때가 우리나라 경제 지표가 최상이었는데, 그 최상의 경제 지표를 갖다가, 언론에서 한 번도 제대로 안 다뤘잖아. 우리나라 선진국에서, 우리나라 OECD에서요, 거의 다 선진국 수준이었어요. 다 상위권이었어. OECD 국가들하고 경쟁했을 때, 우리나라가 노무현 대통령 때 최상위권이었다니까? 그런데 그런 얘기 언론에서 하나도 안 나와요. 하나도 안 나왔고, 경제가 어렵다. 경제 지표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 뭔가 문제가 심각하다. 그런 얘기 계속 나왔잖아. 기억나요? 그거 기억나세요? 여러분들이 봤던 그 언론이 전부 다 뭔데, 완전히 사기였던 거야. 그게 노무현 대통령 당선된다. 그 김대중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였죠.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이 개새끼들이 그런 식으로 언론으로 김대중 노무현이 정치를 못한다고 계속 써댔던 거야. 네. 그게 바로, 나는 그래서 이 박근영, 이 재벌 새끼들이 어떤 식으로 우리들의 민주정부를 괴롭혔는지가 너무 적나라하게 나와가지고, 그때 소름이 확 끼쳤어요. 내별을 따다저님, 대포부인님, 감사합니다. 추격자 아니야. 추격자 아니에요? 자꾸만 말해요. 추격자라고 얘기한 사람들이 있어. 물타기야. 추격자는 영화예요. 추격자는 영화고, 추적자. 한글이 그렇게 어려워? 추적자. 이 추적자라는 드라마가 소위 우리 사회 재벌과 언론, 그들이 어떻게 정치에 개입하고 어떻게 정치를 왜곡시켜 가는가, 그 다음에 검찰 권력이 얼마나 부패한가, 이런 걸 정말 적나라하게 다루고 있는 드라마예요. 여러분들 꼭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네. 지금 추적자가요, 월화 드라마에서 20%가 넘는데요. 요즘은 공중파 시대이기 때문에, 요즘 케이블 시대이기 때문에 20% 넘는 드라마가 드물어요. 그거 알죠? 20% 넘으면 대박이야. 최고의 사랑인지 뭔지가 20% 넘었다고 막 뉴스에서 도배했잖아. 근데 추적자 뉴스는 참 안 나와. 그죠? 최고의 사랑인지 뭔지 드라마 같지도 않은 거는 말이에요. 20% 넘었다고 그때 막 도배를 했어. 스포츠 신문이나 이런 거에서 막 포털을 도배를 해갖고 나오더니, 그쵸? 추적자가 20% 넘은 건 아무도 몰라. 안 써, 기자들이. 요즘에 말이에요, 이게 옛날에 이제 케이블 방송이 없을 때, IPTV가 없을 때는, 공중파에서 50% 넘고 이런 게 쉬웠어요. 허준, 대장금 이런 게 다 50%가 넘었잖아. 그런데 케이블이 일반화되고, IPTV가 일반화된 요즘에는요, 실제로 공중파에서 20% 이상 나올 수가 없어. 시청률이. 그게 이제 지금 실정이야. 그런데 이 추적자가 어저께, 지금 이번 주도 계속 20%가 넘는 거예요. 20.4%까지 나와. 근데 뉴스에서 그거 안 다뤄? 참 독한 새끼들이죠. 망치 부인 소개로 평이 좋아졌고 시청률이 푹 올랐다. 에이, 설마 그건 아닐 거예요. 그건 아닌 것 같고, 추적자 작가가 쓰러졌다. 쓰러질만 하지. 쓰러질만 한 작품이었고요. 좌우지간.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가만있어 봐. 중계방을 단위로 알아. 자, 망치 부인 중계방이 지금, 2개가 만들어졌는데, 새로, 중간에 31호실로 이동해주세요. 31호실로, 이동해주세요. 어제 이 추적자에서 나왔던 드라마 중에, 드라마 대사 중에 굉장히 중요한 대사가 많이 나왔어요. 여러분이 뽑은 명대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뽑은 명대사는 뭐예요? 검사의 말. 나는 그 박근영이 어떻게 새 대통령의 길들이기를 하는가. 그 부분이 굉장히 막 소름 끼치게 막 짜증이 났고, 그 다음으로는 검사가 했던 말 있잖아요. 선거는 내가 원하는 사람을 당선시키려고, 누군가를 당선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다. 누구를? 나쁜 놈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하는 거다. 예. 많이 듣던 얘기죠? 그죠? 예. 검사가 했던 말이 있잖아. 그게 제일 명대사야. 우리가 선거를 할 때는, 동네 미친년 꽃다발에 머리 있는, 관심 있는 님은 좀 수상한 님이고, 머리에 꼭 꽂고 다니세요? 네. 우리가 선거를 통해서 우리는 완벽한 사람을 뽑는 게 아니다. 가장 나쁜 놈을 떨어뜨리는 게 선거다. 이 드라마 속의 이 평민들은 너무나 분명히 누구를 떨어뜨려야 될지 알았잖아요. 그러면서 오후 3시까지도 38%였던 투표율이 3시부터 몰려든 사람들 때문에 투표가 8시가 넘게까지 투표가 가고 91.4%까지 투표가 올라가서 결론은 뭔데? 조동수가 좋아서 찍은 게 아니야. 누구를? 강동윤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투표하는 모습. 조동수가 2번이라는 것도 너무 좋았지만, 어저께 검사의 그 표현이 굉장히 맞는 말이에요. 예, 베스트군님, 예, 산책여왕님, 암구형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실이잖아. 2번이었어, 조동수가. 네. 자, 그래서 어제 이 추적자에 나온 대사들 중에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는 내가 볼 때 검사의 그 말. 우리가 선거를 통해서 완벽한 사람을 뽑는 게 아니다. 누구를 뽑는 거다? 가장 나쁜 놈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선거하는 거다. 또, 이번에 뽑힌 사람이 우리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사람을 또 제거하는 거다. 그죠? 그거 굉장히 중요한 투표의 원칙이야. 20%가 보는 드라마에서 그런 대사가 나왔다는 거에 저는 정말 너무너무나 감사했어요. 예. 감사기도의 첫 번째가 그거였어. 국민 20%가 보는 드라마에서 세상에 그런 명대사가 나오다니, 이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죠? 근데 그 대사에 대해서 그 대사를 다룬 기사는 없더라? 그게 진짜 중요한 대사인데? 우리가 보통 선거를 하면서 굉장히 막 대통령 후보들이 멋있는 것처럼 꾸며내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든지 멋진 이미지를 만들어내려고 PR을 해. 그러면서 거기에서 거짓말을 하는 거야. 그 PR을 멋지게 보여주기 위해서 사실이 아닌 모습을 막 지어내고, 그래서 대통령 후보가 완벽한 척 하는데, 실제로 대통령 시켜보면 개판나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명박이 대표적으로 그렇게 사기꾼이죠. CEO 대통령, 그래놓고 나라 완전히 말아먹었잖아.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옛날에 현대에서 사장할 때 현대도 말아먹었더만. 이 새끼들이 그런 얘기는 전혀 안 해. 우리 오마이뉴스에서는 투표하면 바꿀 수 있다는 소중한 깨우침을 기사로 썼군요. 아침까지는 없더니만. 나는 정말 추적자 작가님하고 한 번만 만나뵐 수 있으면 소원이 없겠어. 추적자 작가님을 정말 인터뷰할 수 있다면 나는 정말 소원이 없을 것 같은데, 아마 그 사람을 인터뷰하려는 사람이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죠? 누가 좀 연락처 좀 알아봐봐. 내가 진짜 그냥 한 번만 만나보면 소원이 없겠어. 정말 어떻게 이렇게 정치를 잘 알아. 이게 말이에요. 이 강동윤, 그러니까 보통 요즘에 추세가 드라마가, 예, 요즘 드라마 추세가 어떠냐 하면 보통 여러분 뿌리 깊은 나무 아세요? 뿌리 깊은 나무, 선덕여왕, 예, 이게 둘 다 어떻게 만들어진 거야? 요게 보수하고 진보 성향을 가진 두 작가가 논쟁하는 방식으로 작품을 쓴 거예요. 정말 두 사람이 각각의 입장을 가지고 막 논쟁을 하는 드라마였단 말이야. 선덕여왕이나 뿌리 깊은 나무 같은 거. 그래서 이 선덕여왕에 나오는 대사, 이 미실과 선덕여왕의 논쟁, 그 다음에 여기 뿌리 깊은 나무에서는 세종과 정기준의 논쟁, 그게 소위 보수와 진보의 논쟁이란 말이야. 근데 이제 그렇게 해 나가는데,
이 박경수라는 사람이 무서운 거는 그 안에, 이 사람 안에 뭐가 있어? 선과 악이 다 있는 거야. 그 김상중이나 박근영, 이 정말 이 썩어 문드러진 정치인들, 그러면서도 굉장히 완벽한 그 악인의 모습을 너무나 잘 만들어냈어. 그렇잖아요. 거기다 이쪽에 그 선한 사람, 선한 무지랭이 같은 사람들을 또 너무나 잘 만들어낸 거야. 손현주, 그 다음에 막 유혹에 시달리는 뭐 반장, 그 다음에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끝까지 의리를 지키는 용식이, 그 인물 하나하나가 정말 상징적이면서도 그들의 본질을 잘 드러내는, 정말 공감이 가는 내용들을 이렇게 만들어내잖아. 나는 그걸 보면서, 정말 무서운 사람이다. 인간의 내면을, 악인의 내면을 너무나 잘 알아. 악한 자들의 그 다음에 이 경쟁, 그 둘이서 마지막까지 협상하는 거 봐봐. 마지막까지 단판 짓는 모습을 만들어내는 걸 보면서 정말 무서운 사람이다. 나는 이 용식의 대사 중에 그런 얘기가 기억에 남어. 너는 왜 나를 돕니? 손현주가 물어봐요. 백홍석이라는 주인공이 너는 왜 나를 돕니? 17살 때 나는 늘 그 얘기를 하고 싶었다. 자기가 왜 백홍석을 돕는지 정말 얘기하고 싶었다. 근데 아무도 안 들어주더라. 그러면서 묵묵히 백홍석을 도와주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자기가 17살 때 가출을 해가지고 너무나 배가 고팠는데 일단 엄마한테 돌아가고 싶어갖고 오징어 한 축을 훔쳤다. 근데 오징어 한 축을 훔친 자기한테 동네 미해결 절도 사건 12개를 엎어가지고 자기 오징어 한 축을 훔치고 2년을 감방을 살다 나왔다. 그렇게 전과자의 삶이 시작된 거야. 그러면서 자기도 엄밀히 말하면 사법 제도의 희생양이다. 그래서 이 백홍석의 싸움을 묵묵히 지원하는 거야. 모든 걸 다 잃으면서. 또 필요할 때마다 동생들을 얼마나 잘 동원하는지, 강동윤하고 협상하기 위해서 이 주차장을 모든 차를 태워야 된다니까, 동생들 시켜가지고, 렌트카 안에 동생들 시켜갖고 차를 채우면 된다. 그 다음에 이 마지막에 이렇게 밀항하는 밀항하는 배도 원래 얘가 하던 배고. 그러니까 이제 어둠의 세력이 참 그물망전, 깨알 같은 선을 가지고 돕잖아, 백홍석을. 그러면서 그 대사 중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황반장의 대사였나, 백홍석의 대사였나, 그런 얘기가 나와. 내가 이제까지 참 나쁜 놈들 많이 잡았는데, 황반장 대사였던가? 내가 이제까지 참 강도, 절도, 강간범, 별의별 놈들 많이 잡았는데, 지금 보니까 걔네들이 양반이다. 그게 기억나세요? 형사들이, 이 황반장과 이 백홍석이, 형사로서, 무슨 약간 불법 게임장 이런 데서 뒷돈도 받아먹고, 그랬던 비리 경찰이지만, 그들이 훨씬 낫다는 거지. 이 비리 경찰이고, 이렇게 일개 깡패일지라도, 그들이 너희들보다 낫다. 검사한테 그렇게 얘기하잖아. 그지? 이 검사, 재벌, 그 다음에 언론, 그들한테 너희들보다 낫다. 그게 정말 맞다니까요. 그래서 이 추적자는요, 정말 우리 한국 사회의 축소판이에요. 이 추적자는 한국 사회의 축소판이야. 너무나 이렇게 대사들이, 그리고 이 정치하는, 뭐라 그러나, 황산벌이라는 영화가 있었잖아요. 황산벌이라는 영화가 그게 처음 나왔을 때, 하여튼 노무현 대통령 때 처음 나왔어. 근데 노무현 대통령 때 그 황산벌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정말 생각 많이 했어요, 나는. 거기 이 김유신의 대사, 김유신이 계백한테 그런 얘기를 하잖아. 너는 전쟁은 잘 알지만 정치를 몰라. 그렇게 전쟁만 하는 장군들 때문에 더 많은 애들이 죽는 기야. 더 많은 부하들이 죽는 기야. 그런 이야기. 그 다음에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은 자가 강한 기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남는 놈이 이기는 거다. 정말 이 정치하는, 내가 그 당시 정치에 이제 1번지에 있었던 거 아니에요, 여의도에. 여의도에서 본 황산벌은요, 정말 정치의 그 핵심을 다루고 있었어. 근데, 그런데 이번에 이 추적자를 보면서요, 정말 내가 이제까지 16년 동안 정당의 당원을 하면서
그리고 이 2004년부터 7년까지 4년 동안 여의도에서 지내면서 봤던 한국 정치의 문제점, 또 내가 이 20몇 년 동안 대학교에서 학생운동을 시작해서 지금 44살이 될 때까지 쭉 봐왔던 대한민국, 그 모든 이 응축된 모순이 그 추적자라는 드라마 16편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여러분들이 이 그 추적자는 한번 볼 필요가 있어. 이 추적자 작가가 보통 사람이 아니야. 아마 나이는 내 또래일 것 같아요. 나하고 비슷하거나 나보다 뭐 한두 살이 어리거나 많거나, 나하고 나이 차이 별로 안 날 것 같아. 예. 그런 사람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 사람이 이 공부한 내공이 보통이 아니야. 특히 정치인에 대한, 정치를 바라보는 이 눈, 이게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예. 두 번째 거짓말님 팬클럽까지 감사드리고요. 그래. 예. 지금 아이패드나 스마트폰 잘 되고 있죠? 제 거는 잘 되고 있는데? 제 거는 잘 되고 있는데 안 되는 분 계십니까? 제 거는 지금 아이패드하고,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하고 지금 다 잘 되고 있거든요? 40대 중반, 거봐. 나하고 같은 시대를 산 사람이 맞는 것 같아. 같은 시대를 살았을 것 같고, 나하고 경험도 비슷할 것 같고, 그리고 정치 쪽에도 아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 정치 쪽에도 이렇게 좀 아는 게 있는 사람 같아. 동갑이에요? 69년생? 정말? 거봐. 오렌지 나무님 감사하고요. 이 사람은 내가 딱 뭘 봤냐면, 이 사람은 운동의 대중화를 아는 사람이야. 한마디로 운동의 대중화를 아는 사람이고, 그리고 서민들의 삶을 너무나 잘 알아. 그리고 그들이 뭉쳤을 때 힘이 된다는 걸 아는 사람이야. 그럼 이거는 내가 대학교 다닐 때 그때 우리가 연구했던 내용이거든. 예. 거봐, 나하고 비슷할 거라고 생각했지. 그렇구나. 88학번. 그 연락처 조용히 쪽지로 좀 보내주세요. 예. 자, 오렌지 나무님, 참여 점령하라님 감사합니다. 예, 그니까, 이 양반은 내가 볼 때, 이분은 내가 안 봐도, 나하고 같은 시대에 살았던 게 분명해. 그리고 나하고 같게 세상을 바라봐. 역사의식도 똑같고, 정치를 보는 안목도 똑같아. 하다못해 이상형도 같은 것 아니구나. 아니야. 그건 아니야. 예. 내가 원래 88학번 나이인데 고등학교 4년 다녔잖아. 고등학교 5년 다니고. 아마 망부님이 작가일 수 있으면. 아니라니까! 예. 69년 1월 25일. 나보다 나이가 몇 달 빠르군요. 어느 학교래? 응? 어디서 학교 다녔대? 정말. 너무 안목 있어. 예, 참여 점령하라님 감사하고요. 영어 사님 감사하고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김어준 있잖아요. 김어준이 88학번인가 그렇죠? 예, 김어준이 88학번인가 그럴 거야. 그 사람도 나하고 거의 같은 시대에 살았어요. 예, 김어준하고 내가 거의 같은 시대에 살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야. 뭐냐면 우리가 대학을 다니던 그 시절이, 우리가 대학교를 다니던 그 시절이 어떤 시절이냐면, 그 이전에, 그러니까 이승만이 50년대에 대통령이 되잖아. 48년에 대통령이 돼서 60년까지 12년을 지배를 해요. 그 다음에 1년 동안의 민주정부가 있고, 61년부터 박정희의 79년까지 18년 독재가 있어. 그 다음에 79년 12월에 전두환이 쿠데타를 다시 일으켜서 그때부터 8년 동안 해먹고, 그 다음에 전두환이 나가고 나서 88년부터 5년 동안이 노태우 시대야. 88년부터 5년 동안이 노태우 시대란 말이죠. 그러면서 내가 노태우 때 노태우가 대통령을 할 때 대학생이 된 거야. 그러면 이 민주화 운동은 어땠냐 하면, 40년대, 50년대는 사실 한반도에 아직 뭐가 많았어? 노동당 출신이 많았어요.
남조선 노동당을 김어준이 다 잡아 죽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 노동당의 사고를 가졌던 소위 우리 사회에서는 1940년대, 그러니까 30년대부터 40년대까지 소위 일반 백정 있잖아. 백정이 뭔지 알죠? 그 소 잡는 사람들, 소 잡는 사람, 농민들,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이 사회주의를 막 받아들였던 시대야, 우리나라가. 30년대부터 40년대까지. 그러다가 일제에서 막 사회주의를 탄압했기 때문에 사회주의 이퀄 민족해방운동이었어. 1930년대에 일본 놈들이 막 사회주의를 탄압했던 이유가 그 왜 자꾸 카메라가 왜 이러니? 잠깐만요. 그 1930년대부터 40년대까지 그 사회주의가 백정, 노동자, 농민 이런 기층 민중들에게 뿌리내리고 있었어. 그걸 다 죽일 수가 없었다고. 다 죽이지를 못하고 그 중에 이제 유명한 지식인들 중심으로 사회주의자들을 처분하면서 그다음 이제 이승만이 그 보도연맹 사건을 일으키잖아. 보도연맹이라 그래갖고 옛날에 사회주의에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을 전부 다 명단 제출해라.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서 죽였단 말이야. 근데 그때 의심하고 자기 이름 안 올린 사람들은 한국사에 남아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40년대, 50년대에 반 이승만 운동을 했던 게 사실이야. 그러다 50년대, 55년인가, 60년대 초인가에 마지막 빨치산이 잡혀. 지리산 일대에서 마지막 빨치산이 잡히고, 그러면서 소위 이제 사회주의 운동이 이제 맥이 한번 끊기고, 그리고 나서 이 박정희 시대가 딱 되면서, 그러니까 4.19가 되게 중요한 게, 4.19를 한번 딱 치르면서, 이제 민주화 운동이 한번 끝나는 거야. 한번 이제 마무리가 된 거야. 아, 우리가 이루어냈구나. 우리가 지금 이제 이겨냈구나. 그러면서, 4.19 항쟁을 끝으로 해갖고, 이 반 이승만 운동이 끝났어. 그러고 나서 1년 동안 막 혼란이 일어나잖아. 박근영이 어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박근영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나라 백성들이, 국민들이라는 게 참 웃긴다고. 4.19가 일어나면 민주주의를 그렇게 외치지만, 5.16이 일어나면 경제발전을 외쳤다. 정말 무서운 글이야. 무서운 대사라고. 이 나라 국민들이 어디로 갈진 아무도 모른다. 무슨 생각하는지 아무도 모른다. 4.19가 일어났을 때는 민주주의를 그렇게 외치더니 5.16이 일어나니까 경제발전을 그렇게 또 외치지 않았느냐. 와, 예. 맞아. 그 소장수 이야기도, 정말 이제 대단한 이야기였고, 하여튼 이 대사가 하나하나 다 외워야 될 만한 명대사 중심이야. 자, 근데 좌우지간, 그래서 이 50년대를 쭉 이끌어왔던 민주화 운동이, 그러니까 반 이승만 운동이 4.19로 한번 딱 일단락이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박정희가 처음 대통령이 됐을 때는 내가 직접 우리 엄마 아빠한테 들어본 바에 의하면 기대가 되게 컸대요. 1년 동안 언론에서 워낙 무슨 장난 정부가 못한다라는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고, 막, 뻑하면 국회에서 쌈박질 나고 막 너무나 그게 심했기 때문에, 박정희가 딱 나오고 나니까 국민들이 차라리 되게 환영을 했다는 거야. 이제 정치가 좀 안정이 되겠구나. 정치가 좀 안정이 되겠다고 대다수 국민들이 좋아했는데, 물론 이것도 언론 탓이죠. 언론이 그렇게 만든 거죠. 예. 언론이, 야코병이 뭔데? 야코병이 뭔데 야코병이 떴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예. 야코병이 뭔데 그걸 지금 나더러 얘기하는 거야? 네이버에 야코병을 왜 얘기하는 건데? 문수빈. 인간광우병? 인간광우병이 CJD? 아니야, VCJD잖아. 인간광우병이 뭐? 우리나라에서 광우병 의심 환자가 나왔다고? 청주에서? 의심 환자? 그 기사를 올려줘봐요. 예, 요 이야기 다룬 다음에 해줄게. 좀 센스가 좀 있어봐. 중요한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다 막 끼어들면 어떡해. 그런 얘기 하고 싶으면 함께 읽는 뉴스에다 조용히 올려놓고 얘기가 끝날 때 눈치껏 얘기를 해야지.
예. 왠지 저 의심 환자라는 말이 조금 수상하긴 해. 아니, SBS는 돈 되면 다 해요. 모래시계도 SBS에서 나왔어. 한마디로 이 SBS는 정세를 읽는 거지. 지금 뭘 해야지 돈 된다. 모래시계 덕분에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가능했던 거야. 네. 자, 하던 얘기 마저 할게요. 어디까지 했어? 잊어버렸잖아, 또. 419516. 419516. 그 다음에 이제 박정희가 맨 처음에 딱 정권을 차지한 다음에 했던 얘기가 뭐냐면, 경제를 발전시켜야 된다. 경제를 발전시켜야 된다.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 이승만이가 김일성보다 가난하게 했던 거 알죠? 이승만하고 김일성이 정치하던 시절, 김일성네 북한이 남한보다 부자였어. 김일성이 북한에서 사회주의 정치할 때, 이승만이 우리나라 남한 정치할 때, 그때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이 북한보다 낮았어요. 그만큼 이승만이 무능한 새끼였어. 그러면서 자기는 어떻게 했어요? 왕족처럼 살았잖아. 자기네는 온갖 부정부패를 하면서 왕족처럼 살면서 국민들을 거의 일제시대에 그냥 내버려 둔 거야. 전쟁 이후에도 복구도 안 하고. 그럴 때, 그러니까 이제 박정희가 나타나가지고 경제를 발전시켜야 된다. 그래가지고 10년 만에 북한을 넘었었잖아요. 박정희가 집권하고 10년 만에 북한의 경제를 넘어선다고.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우리가 쭉 부자 얘기를 가. 그 부분이 이제 박정희 지지자들한테 대단히 자랑스러운 부분이지. 그게 대단히 자랑스러운 부분인데, 그 경제가 발전한 건 그 시대가 우리나라의 산업혁명 시기였다는 거야. 이게 우리가 세계사를 공부해보면 어느 나라나 산업혁명을 겪으면 경제 생산량이 늘어나요. 예, 생산량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면 인구가 증가하고 그리고 일자리가 늘어나고 소비가 증가하고 그래서 또 생산이 또 증가되는 산업혁명 시기에 경제가 발전하는 건 어느 나라나 공통된 현상이야. 박정희 때 우리나라가 그런 경제를 가졌다는 거예요. 예, 박정희 때 우리나라가 똑같이 그렇게 발전을 한 거야. 그 당시에 미국에서 박정희 시대나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지원한 나라가 이제 싱가폴, 그 다음에 홍콩, 그 다음에 남한, 일본, 이 네 군데를 지원을 해줬잖아. 그래서 이 네 군데를 지원해서 자본주의를 막 발전시키려고 지원을 해줬던 지역들이야. 그 중에 대만도 잘 컸잖아요. 그죠? 대만도 경제 발전했죠? 그 다음에 싱가폴,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죠? 그죠? 일본,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죠? 박정희가 있었던 남한이 그 네 군데하고 비교해보면, 싱가폴하고 대만은 작은 나라잖아요. 이렇게들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할 문제가 아니라고. 그 시기에 이렇게 민주주의,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아니었던 진영에서는 자본주의가 확 발전을 했다고. 그래서 생산량이 늘어난 거야.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하더만, 박정희가 독재를 했어도 경제가 발전했다. 싱가폴도 독재인 거 알죠? 싱가폴이 우리보다 더 무서운 독재야. 싱가폴은 지금도 독재 체제예요. 내가 알고 있기로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싱가폴에서는 밤늦게도 사람들이 모두 이걸 지켜. 교통신호를. 안 지키면 아웃되기 때문에, 완전히 끝장이 나기 때문에요. 추방당하잖아. 이 싱가폴은 독재야. 여전히 독재야. 독재는 했지만 경제를 발전시켰다. 싱가폴도 독재하면서 경제 발전시켰어. 그리고 훨씬 더 발전시켰잖아. 싱가폴하고 우리나라하고 누가 더 부자야? 싱가폴이 훨씬 더 부자지. 그러니까 이게 박정희가 경제를 발전시키고 그랬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굉장히 모순이라는 거예요. 박정희 때 박정희가 경제를 발전시킨 게 아니라 박정희 시대에 우리나라가 산업혁명을 겪은 건 맞아요. 그러면 산업혁명의 주역은 누구였냐? 전라도 농민들이야. 전라도 농민들, 강원도 농민들, 충청도 농민들이 서울 수도권, 그 다음에 부산, 경남, 이 지역, 또 대구, 경북 이런 데로 가가지고 거기서 값싼 노동력을 제공했기 때문에
그 썩어빠지고 무능한 재벌 새끼들이 재벌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걸 마치 박정희가 막 경제발전 이룬 것처럼 정말 지랄 연병이죠. 예. 하여튼 또 딴 데로 넘어갔는데 좌우지간 고 60년대에는 그래가지고요. 요 1965년 정도에 한일합방 반대운동, 아니 한일합방이 아니라 한일 정상회담 반대운동, 그죠? 그러니까 이게 60년에 민주화운동이 한번 끊겨. 4.19가 일어나면서 민주화운동이 딱 한번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박정희가 집권해갖고 한 3년 동안은 민주화운동이 없어. 그러다가 한일 국교 정상화한다고 그럴 때 그때 이 한일협정 반대 이러면서 다시 운동이 시작이 돼. 60년대 중반부터 60년대 이제 64년? 예. 요때부터 다시 이제 한일협정 반대 운동이 전개가 되다가 그러면서 이제 반독재 운동이 이제 쭉 자리를 잡죠. 그러다가 1970년 누가 죽어? 1970년에 전태일이 죽어요. 전태일이 죽으면서 우리나라에 노동운동이 시작되는 거야. 그때 전태일이 뭐라고 외쳤냐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나라에 노동법이 있었던 거야. 근로기준법이라는 노동법이 있었는데 그 법이 아주 선진국스러웠던 거예요. 뭐 노동자에게는 노동조합을 만들 권리가 있다. 그리고 노동조합에서 단체 행동을 할 권리가 있다. 그 다음에 단체 협약을 할 권리가 있다. 그게 근로기준법에 다 나와. 그래서 이 전태일이가 외친 내용이 뭐냐면 근로기준법 제정하라가 아니야. 만들어라가 아니라 준수하라. 지켜라. 그러면서 죽는 거예요. 예. 완전 소중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뭐가 생겨? 노동운동이 생겨. 그때 그 우리나라의 노동운동을 이끌었던, 그러니까 60년대 중반부터 70년대에 우리 사회 운동을 주도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서울대, 고대, 이대 출신의 운동권들. 서울대, 고대, 이대 출신의 운동권들이 65년도부터 70년대까지의 사회운동을 주도한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주로 노동운동을 하면서 이때 이 사람들이 그 70년대에 주로 뭐 어디에서 일본에서는 공산당이 활동할 수가 있었거든. 그러니까 일본에서 일본말로 된 사회주의 서적들을 갖다가 거기에서 읽었던 거예요. 사회과학을. 그런 걸 이제 막 번역을 해가지고 등사기로 밀어서 뭐 프린트 같은 걸 만들어갖고 서로 돌려보고 그런 걸 이제 그걸 뭐라 그랬다더라. 그걸 하여튼 뭐 프린트를 할 때 같은 뭔가 있어. 부르는 이름이 있어. 그래서 이제 이 70년대에는 우리 사회에 사회운동을 했던 사람이 최고 지식인 출신, 서울대나, 남자는 서울대, 여자는 이대 출신을 중심으로 한 그 이제 사회운동가들이 그 지식인 중심의 운동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일본에서 갖고 온 사회주의 책들을 막 공부하고 그걸로 반독재 투쟁을 했던 거야. 그러니까 박정희가 맨날 빨갱이 그랬던 거지. 지도 일본에서 왔다 갔다 하고 지야말로 빨갱이인 주제에 그래놓고 이 사회과학 서적을 읽는 사람들 저보다 빨갱이라 몰아갖고 죽이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누가 진실의 힘에 보면 그 1회 진실의 힘 그 상 타신 분, 그 교수님이, 그 교수님도 어마어마한 분이더만. 그래서 일본에서 공부하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갑자기 하루아침에 간첩으로 몰아갖고 죽이고 막 그랬어. 서승 교수. 잘 갔다 왔어? 왜 그래? 화장실. 걱정했잖아. 예. 예. 그래서, 잠깐만요. 우리 딸내미가 왔는데, 딸내미하고 잠깐만 얘기하고 올 테니까, 안치환이 불렀어요. 나는 노래하는 노동자다. 듣고 계세요? 잠시만. 나는 노래하는 노동자다. 이 땅 위에 숨쉬는 노동자. 화려한 무대에 서 있어도 나는 땀 흘려 노래하는 노동자다. 사람들은 애써
자, 중계방으로 이동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중계방으로 이동해준 여러분, 따랑해, 따랑해. 예. 지금 현재 중계방이 망치 부인을 검색하시면요, 방이 3개 나오네요. 231호실로 이동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예, 234호실이네요. 예, 일단 중계방을 좀 모아놓으세요. 예, 노동과 자본의 땅에 자본과 노동의 땅에 노동자와 자본가만이 자본가와 노동자만이 나는 노동자다 나는 노동자다 이 땅 위에 당당히 서는 지금 여러분께서 들으시는 노래는요, 안치환의 앨범 오늘이 좋다라는, 예, 오늘이 좋다라는 앨범에 들어있는 노래들인데요, 이 앨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나라 맞냐고요? 그럼요. 우리나라는 잘 사는 상위 30개 나라에 들어가요. 예, 그건 분명히 인정을 해야 돼.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잘 사는 30개 나라에 들어가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렇게 못 사는 나라는 아닙니다. 자, 하여튼 그래서 이제 민주화운동이 요 중요한 얘기가 여기야. 70년대에, 그러니까 이제 이 70년대, 그러니까 65년부터 80년대까지 우리 사회를 이끌었던 세력이 누구냐 하면 서울대 출신, 이대 출신 이런 이제 그 운동권들이야. 그러니까 최상위 지식층, 최고 지식인층인데 이 사람들이 주도하면서 뭐 민청년을 만들고 이러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사회운동을 주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일이 터지는 거야. 뭐가? 80년 광주항쟁이 터지는 거죠. 80년 광주항쟁이 터지면서 그때 그 80년 광주항쟁이 터졌을 때 서울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그러니까 서울과 여기 부산, 마산 이쪽을 중심으로 움직이던 그 지식인들, 노동운동하던 지식인들은 광주항쟁을 몰랐어. 철저히 잘 몰랐어. 그러다가 나중에 광주항쟁이 알려지면서 소위 이제 굉장히 이게 중요한 장면이에요. 80년대에 광주항쟁을 거치면서 그 광주 출신의 중고등학생들이 그걸 다 봤잖아. 자기 동네에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옆집 처녀가 강간당하고 죽고 이런 걸 봤단 말이야. 그런데 이 사람들이 80년대에 대학을 딱 갔는데 83년 정도에 대학을 딱 가서 83년에 그때 전두환이 대학 자율화 정책인가 뭔가를 펼쳐가지고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 대학이 몇 개 없었대요. 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 대학이 별로 없었는데 그때 이 대학을 확 늘리는 거야. 그래서 이제 80년대 각 대학에서 대학 정원도 늘어나고 그러면서 대학생 숫자가 급격히 늘어나요. 전두환이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대학생 숫자를 급격히 늘리면서 그때 이 80년대에 대학을 온 광주 출신 사람들이 와서 보고 놀란 거야. 어머, 서울에 있는 애들은 광주를 몰라. 우리 동네 우리 집 장독대에 아직도 총알 자국이 있는데 서울에 있는 애들은 몰라. 그걸 보고 애들이 너무 열이 받은 거야, 광주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이게 대규모 학생운동을 만들게 돼요. 그게 이제 광주 출신이 만든 학생운동의 이제 한 흐름이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70년대까지는 이제 그 노동운동 중심으로 사회운동을 했다면 80년대에 새로운 운동이 생겨요. 그게 농민운동이야. 원래 농민운동들이 있긴 있었는데 80년대부터 농민운동이 중심이 돼. 왜냐하면 농민들의 몰락의 원인을 알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60년대, 70년대 새마을운동 보면서 막, 와, 뭐, 좀 되는 것 같아. 근데 보니까 새마을운동이 왜 생겼는지 알게 된 거지. 그리고 이 박정희가 죽은 다음에 농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농촌을 중심으로 해갖고 농민운동이 시작이 돼요. 농민회 활동이. 그러면서 이 학생의 대중화운동은 언제 이제 본격화되냐 하면 80년대 초반에 대학을 들어온 사람들이 소위 대학교 최고학년이 됐던 86년 건대항쟁이라고 들어봤어요?
예, 하태랑님 고마워요. 86년 건대항쟁을 거치면서 그 86년 건대항쟁이 뭐냐? 이 학생운동이 대중화되는 시점이 바로 그때야. 전체 대학생들 중에, 우리 한국 사회의 문제점이 뭐냐? 왜 우리가 이런 일을 겪냐? 4.19 했다가 왜 5.16을 겪었고, 그리고 우리가 왜 광주항쟁을 겪었고, 그리고 우리는 왜 지금 전두환 시대에 살고 있냐? 여기에 대해서 그 의견을 정리하면서 한국 사회에서 풀어야 될 문제는 자주 민주 통일이다. 외세로부터의 자주 외교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독재에 반대하는 민주정치를 만들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 남한 사회의 모든 모순은 박정희, 전두환 이런 개새끼들이 뻑하면 뭐라고 자기를 비판하는 민주화운동 세력을 빨갱이라고 죽이니 그 빨갱이 논쟁을 끝내는 방법은 통일운동이다. 자주민주 통일이라는 걸로 입장이 정리되는 게 86년 건대항쟁이에요. 86년 건대에서 자주민주 통일이라는 딱 기치가 세워져. 근데 이제 그때 노동운동 중심으로 했던 선배들한테 교육받았던 사람들은 무슨 자주민주 통일이냐. 한국 사회는 국가독점 자본주의와 노동대중의 투쟁이다. 노동계급의 투쟁이다. 그렇게 주장을 한 사람들이 있어. 굉장히 똘똘한 사람들 중심으로. 근데 대다수 농촌 출신의 젊은 학생들은 이 말이 맞다. 우리 부모들이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아냐. 우리는 자주민주 통일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래가지고 대다수가 학생운동의 85%, 90% 정도가 자주민주 통일 노선으로 정리가 되고 10에서 15% 정도가 소위 이제 PD운동으로 정리가 되는 거지. 민중민주운동으로. 노동운동 중심. 그러면서 이제 이 86년 건대항쟁을 거치고 나서 87년 전대협이 만들어지는 거야. 87년 전대협이 만들어지고 그 전대협이 1년, 2년을 고생하다가 89년도에 가서, 그러니까 88년도에 통일운동을 대대적으로 해요. 통일선봉대라는 걸 만들어갖고 88년 대학생들이 막 우리는 하나다.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그래서 이 판문점에서 만나자. 통일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라는 거야. 이래가지고 그때 이 88년 통일선봉대 출신 그 사람들이 지금도 386에서 굉장히 주도적인 역할을 해요. 그게 이제 88학번 때 만들어진 게 운동의 대중화가 완전히 뿌리를 내리게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내가 학교에 들어갔을 때가 소위 대한민국 학생운동의 최정점이었던 89년이 되는 거죠. 89년에 임수경이 북한으로 이제 미립북을 하고 문 목사님 갔다 오고 막 이런 시점이 이제 89년이지. 그리고 그때 임종석이 전대협 의장을 하면서 그 전대협 신화를 만들어내던 바로 그 시점. 그게 89년도란 말이야. 그리고 나서 90년도가 수적으로는 제일 확대돼요. 90년대에 우리 학생운동 대회가 얼마나 컸냐면 무슨 학생 대회 한다. 전대협 진군식. 그러면 지방학교로 가는 애들이 10만 명이었어. 전체 대학생 수가 100만 명이었는데 그 중에 뭐 충남대에서 전대협 진군식 한다. 그러면 10만 명이 갔다니까. 학생들이. 그래갖고 거대한 운동장을 가득 메우고 어마어마한 세를 과시했었어요. 대학생만 10만 명이 모이던 시절이었어. 그들이 지금 소위 우리 사회에 여러 곳에 이제 흩어져서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나는 박경수 있을 거라고 봐. 내가 볼 때는 그 중에 하나가 박경수 씨다. 우리가 바로 겪었던 그 운동의 대중화, 우리 사회가 풀어야 되는 건 누구로부터? 이 미국으로부터의 자주, 우리가 이 평등한 외교를, 자주 평등 외교를 주장하자. 그리고 독재로부터 반대하는 민주정치를 만들자. 그리고 우리 민족이 하나가 돼서 우리 한국 사회를 억압하고 있는 이 빨갱이 반대운동, 이걸로 민주주의의 발전을 억누르고 있는 거, 노동운동의 발전을 억누르고 있는 것들을 무찌르자. 거기에 공감했던 그 세대로 보여. 그 박경수 씨가 지금 쭉 쓴 내용들은 여러분이 저한테 얘기를 들으시면서 막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박경수 씨가 망치부인 팬이다. 망치부인 방송을 들었기 때문에 저런 말을 한다. 아니에요. 우리 시대를 같이 살았던 사람들은 저하고
비슷한 내용의 사고를 갖고 있어요. 그때 우리가 연구했던 게 이제 운동에 어떻게 하면 이 국민 운동을 일으킬 것이냐,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에 평등한 외교, 그 다음에 이 반독재 민주화, 그리고 이 민족의 통일을 이룰 것이냐, 이걸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박경수의 추적자에 나타난 한국 사회의 모순을 바라보는 관점, 망치부인 팬이 아니야. 망치부인과 동시대 사람이야. 망치부인과 동시대 사람은 분명해. 그래서 거의 대사가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쩌면 이렇게 망치부인 얘기에서 듣던 얘기가 다 나오냐 막 그랬잖아. 그 대사가 비슷한 이유가 우리가 고민했던 한국 사회의 모순,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한국 사회의 모순이 같기 때문이야. 김어준, 망치부인, 박경수 이런 사람들이 보는 사회가 똑같다는 얘기지. 아니에요. 제 애청자는 아니고 우리가 같은 시대를 살았고 한국 사회의 모순을 같이 연구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대사가 같은 거야. 예. 아니라니까 아수라. 네. 같은 시대를 살았으니 그쵸. 망치부인이랑 같은 시대가 88학번. 그러니까 87, 88, 89, 90. 요 4개 정도는 거의 나랑 문화가 같을 거야. 87년부터 90년까지 대학 다녔던 사람들 중에 망치부인 말에 공감하는 분들. 예. 그 시대가 바로 이제 소위 그들이 주축이 된 게 386이야. 그들이 주축이 됐던 게 이제 386이지. 노래 하나 들을까요? 예. 그런데 그 386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이 그만큼 사회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들을 그래서 일부러 괴롭히고 있는 거죠. 그래 나는 386이다. 나는 386이다. 예. 오늘 추적자 막방. 마지막까지 두려워가 걱정이 돼가지고 이 이야기의 끝이 무엇일까? 나는 어제 보면서 뭐가 두려운지 아세요? 이 작가가 뭐라고 쓰느냐에 따라서 이 보는 사람들이 상처받을 수도 있다. 절망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들이 들더라니까. 우리 야생아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386 노래를요, 이거를 내가 모르던 노래야. 어느 날 우연히 이 노래를 듣게 하고, 그리고 이 노래를 계속해서 틀게 한 이유가 뭐냐, 이 386이 다시 일어서야 된다는 거야. 지금은 486이죠. 지금 486들이 지금 주축이 돼서 한국 사회를 바로잡아야 된다는 거야. 이 486들이 바로잡아서 윗세대와 아랫세대를 연결시키고, 예,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가, 예, 이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일어서야 된다는 거죠. 쏨매니아님 감사합니다. 잊혀진 삶의 노래와 내 동댕이 쳐진 깃발 속에 우리의 순결한 유월을 난 지키고 싶다. 공감하시죠? 흑돈매니아님, 유아세님 감사합니다. 추적자가 마지막 방송이라니까 그러네. 그래 나는 386이다. 덧없이 세월은 흐르고 신티아 22님 감사합니다. 91.4%는 4.19. 그들 앞에 지금 우린 진정 떳떳한 삶인가. 그래 나는 꿈꾸고 있다. 아직 나는 꿈꾸고 있다. 위쪽은 386, 아래쪽은 486. 예, 사랑하는 중만이 감사합니다. 예, 오늘 할 게 많죠님, 견득사회님 감사합니다. 세상을 매일 난 꿈꾸고 있다. 4월은 혁명의 달이요. 예, 송치백서정권님 감사하고요. 소라빵 칠푼이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견득사회님, 대혜님 감사드리고요. 예, 정말 닉네임이요. 이렇게 재밌는 닉네임 처음 봤어요. 소라빵 칠푼이님. 네. 이 이제 일신여고 학생들이, 예, 소위 정두원이 국회에서 면죄부 받던 날,
그날 박근혜가 일신여고에 가가지고 막 강연을 했잖아요. 강연 끝나고 가는 박근혜 뒤통수에다 대고 머리가 소라빵 같아요 라고 했다는, 예, 까만티키님 감사하고요. 서방수남무님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칠푼이라는 이름은 박근혜 씨에 대해서 김영삼 전 대통령이 아무것도 모르는 칠푼이다 라고 했다는, 예, 그랬더니만 우리 방송에 이 소라빵 칠푼이라는 닉네임이 나타났어요. 예. 왜 그 야코병이라 그러지 진짜? 야코병하고 인간광어병하고 같은 거예요? 일단 야코병 들어가기 전에 박지원 대변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박지원, 추적자 백홍석처럼 나도 억장 무너져. 검찰 수시로 말 바꿔. 5대 과제 7월 국회에서 통과시키자. 저축은행 비리와 관련된 검찰의 수사선상에 올라있는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가 17일 드라마 추적자의 주인공 백홍석을 거론하며 그 아버지처럼 지금 저의 마음도 억장이 무너지고 있다고 말했다. 선량한 사람의 딸을 죽음으로 내몬 권력자가 검찰을 한 통속으로 만들어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킨 드라마 속 주인공, 정치검찰의 짜맞추기 공작 수사의 주인공이 된 자신과 닮았다는 것이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이 자리에서 저의 생명을 걸고 어떤 저축은행으로부터도 돈이나 청탁을 받은 일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할복한다는 거 아니야. 건드리지 말라니까, 참, 나는 솔직히 얘기해갖고요. 박지원에 대해서 내가 지난 1월달 전당대회 할 때, 그때 박지원 쪽에서 돈을 받았다라는 소문이 기자들 사이에 쫙 퍼졌어요. 기자들 사이에 박지원이다. 돈 뿌린 사람이 박지원이다라고 소문이 쫙 났어. 그래서 나도 박지원이 돈을 뿌렸을 거라고 생각했다니까? 근데 이제 그걸 입 밖에 내면 선거법 위반이니까 내가 말을 안 한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땠어? 박지원이 돈 뿌린 적이 없는 거야. 박지원이 돈 뿌린 거 없고, 그 한명숙을 지지하는,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들인데, 원래 한명숙하고 관계도 없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한명숙을 지지한, 내 생각에는 그게, 내가 그랬잖아요, 왜. 한나라당 지지자들이 한명숙을 지지한다. 기억나? 그러니까, 한나라당 지지자들이 한명숙을 지지했던 거야. 그러니까는 옛날에 한나라당을 지지했던 구의원들이, 한나라당 출신 구의원들이 사람들한테 돈을 10만원씩 주면서 한명숙을 지지할 사람들을 모아오라고 시켰다는 거야. 한명숙을 지지할 만한 사람들을 모아오라고.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한명숙을 찍으라고 그런 거야. 그래서 돈을 10만원씩 줬대. 그게 한나라당 출신 구의원 여자가 하나 나와. 그게 결국은요, 그게 박지원하고 무관한 얘기야. 박지원하고 무관한 사람들이 그 당시에 한명숙을 지지하면서 그런 짓을 했다는 건데, 우리가 그 문제가 딱 터졌을 때, 한명숙과 확실히 연관된 사람이냐, 뭐 한명숙 조직원이나, 뭐 조직 모임에 나간 적이 없대. 한명숙 조직 모임에도 간 적이 없는 여자가 한명숙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모아오라면서, 명단을 모아오라면서 돈을 준 거야. 결국 뭔데? 그 당시 한명숙을 1월달 전당대회에서 한명숙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누구야? 한나라당이라는 거지. 한나라당 지지자들이 그 대구 경북 지역에서 그런 식으로 표를 모아서 한명숙한테 힘을 모아줬던 거예요. 그래서 한명숙이 당대표가 됐던 거야. 그래야 자기네들이 총선에서 이기니까. 뭔 말인지 알아듣겠어? 예.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때 그 한명숙 측에서 돈을 뿌렸다는 뉴스가 딱 나왔을 때 분명히 한명숙 쪽에 연결된 사람 맞냐? 그랬더니만 더 이상 그쪽에서 추가 증거를 못 갔어. 자기네들이 자작극이거든. 자기네들끼리 만들었던 거야.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한명숙 측하고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 밝혀라. 그래가지고서는 그걸 딱 끊어낸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그 당시에도 박지원이 마치 돈 뿌린 사람으로요. 뉴스에 그 도배가 됐었어요. 그죠? 기자들 사이에 소문이 파다했다니까 박지원이 돈 뿌렸다고? 전당대회 때? 나도
얘기였어. 기자들도 다 그렇게 얘기했다니까. 그런데 보니까 어때, 나중에. 조사해보니까. 씨발, 무슨 초청장 돌린 거였어. 화장실 앞에서 초청장 돌린 거였어. 근데 그걸 가지고 박지원이 돈봉투 돌렸다는 식으로 기자들한테 소문을 쫙 뿌렸던 거야. 그래서 1월달 전당대회를 그렇게 망쳐놓은 거야, 개새끼들이. 그러면서 이인영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허위사실 계속 유포하고, 박지원은 돈봉투 돌렸다라고 소문내고, 그 다음에 실제로 대구 경북에서는 한명숙 이름 팔아갖고 돈 뿌리는 짓거리를 하고, 그러면서 이 1월달 전당대회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망쳤던 새끼들이야. 그래야 그 지도부가 4월 총선 지도부에서 못하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나는 그 당시에요. 만약에 박지원이 최고위원이 됐기 때문에 쟤네가 틀림없이 어떤 뭐가 있다면, 증거가 있다면 깔 거라고 생각했어. 마지막에 초청장이었다 그 말 나오는데요. 기가 막히더라니까. 아니 어쩌면 기자들 사이에서 소문이 쫙 도는데 이거는 박지원이 그랬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단 말이야. 알고 보니까 근거 없는 얘기였어. 그리고 CCTV에 찍힌 거 초청장 돌리는 거야. 그렇게 박지원이라는 사람을 돈 봉투 뿌린 사람을 만들었던 새끼들인데, 이번에도 박지원이 무슨 저축은행으로부터 돈 받았다. 증거가 있어 없어? 한번 물어봅시다. 박지원이 돈봉투 받았다 증거 나왔어요? 언제 어디서 돈을 얼마를 받았다 뭐 계좌 이런 거 나왔어요? 아무 증거 없죠. 한명숙 때 했던 거, 노무현 때 했던 거 똑같은 짓거리야 지금. 권양숙한테 했던 거랑 똑같은 거야. 나는 그때 그 박지원에 대해서 내가 의심을 딱 했던 그날 이후로 나는 진짜 진심으로 사죄한다니까요. 진심으로 사과하고 이번에도 막 할복하겠다 그랬잖아. 자기 이렇게 저축은행에서 자기가 돈을 한 푼이라도 받았으면 할복을 하겠다. 어휴, 정말 무서운 사람이에요. 예, 증거는 없어. 예, 증거 없고 이건 다 누가 뿌리는 거야? 검찰이나 이런 데서 뿌리는 빨대들이야. 그때 또 이런 얘기도 있었어. 박영선이 저축은행에서 2천만 원 받았다. 기억나요? 그때 한참 전당대회 하고 있는데 박영선이 저축은행에서 2천만 원을 받았다. 그게 소문이 또 쫙 뿌려졌다니까?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검찰 측에서 기자들한테 뿌린 얘기였어요. 예. 검찰 측에서 1월달 전당대회 중에 박영선한테 2천만 원을 저축은행 누가 줬다. 그 얘기하고 박지원은 돈봉투 뿌렸다. 그 두 가지 검찰 측에서 나온 얘기였어. 알고 보니까 거짓말이야. 둘 다 거짓말이야. 아무 근거 없던 얘기야. 예. 그러더니만 이제 이 박지원 씨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이 자리에서 저의 생명을 걸고 저축은행으로부터 돈이나 청탁을 받은 일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정치인이 다 그렇지라고 한다지만 저는 그럴 수조차 없었다며 권력의 중심에 있다가 4년간 지옥을 경험했기 때문에 어떤 유혹에도 굴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치검찰이 말하기는 2007년 저는 복권이 안 돼 정치활동 자체가 불가능했는데 정치 일선에 복귀할 수 있을지 여부조차 모르는 제게 돈을 줬다는 게 말이 되냐고 따져 물었다. 2007년에는 사면 복권이 안 돼가지고 정치활동 자체가 불가능했던 시절인데 그 당시에 돈을 받았다는 게 말이 되냐. 그는 이렇게 해명하니 검찰은 2007년이 아니라 2008년이라고 말을 바꿨고 돈을 줬다는 저축은행도 이곳에서 저곳으로 또 다른 곳으로 오락가락 한다며 저의 말은 일관되고 정치검찰의 말은 수시로 바뀌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한명숙 전 총리, 김재윤 의원, 서가번 의원, 김경엽 의원 등의 사례를 거론하며 지금까지 정치검찰의 공작수사는 모두 실패했고 앞으로도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이 지금 수사해야 할 거는 야당이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의 불법 대선 자금 의혹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의 형님이 구속됐고 모든 비리는 이명박 대통령의 불법 대선 자금으로 통하고 있음에도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 또다시 망설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치검찰은 1%에 불과하지만
진정으로 나쁜 검찰을 잡는 검찰, 약한 자의 편은 정의를 수호하는 99%의 검찰을 위해 반드시 검찰개혁을 이룩하겠다며 사법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박지원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을 향해 민생과 정의, 평화를 위해 5대 긴급과제를 7월 임시국회에 통과시키자고 제안했다. 5대 과제의 구체적인 내용은 반값 등록금 실현, 0세부터 2세까지 무상보육 재정 긴급대책,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보편적 복지법안, 금강산 관광 재개 촉구였다. 4년 동안을 개고생을 해보면서 한치의 더럽힘도 받지 않겠다. 예. 한치의 더럽힘도 더러움도 타지 않겠다. 그랬던 것이었어. 우리만 몰랐지. 예. 우리만 몰랐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아무리 경각심을 가지고 살았다 해도 사실 박지원 그러면 솔직히 구태 정치가 생각났어. 옛날에 동교동계 옛날에 동교동계 구태 정치 그런 이미지가 되게 강했던 거예요. 저조차도. 근데 내가 이 지난 1월달 전당대회를 거치고 나서 박지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못 내놓는 걸 보면서 어머 이것도 가짜였어. 예. 자, 이번에는 이런 기사를 한번 마지막으로 추적자 이야기는 이걸로 끝낼게요. 추적자의 소중한 깨우침, 투표하면 바꿀 수 있다. 잊고 있었다. 월화드라마 추적자. 이것은 누가 대통령이 되고 누가 떨어지느냐의 문제가 아니었다. 추적자는 억울한 딸의 죽음에 가려진 진실을 밝히기 위해 아버지가 고군분투하는 이야기였으며 우리 사회 권력과 자본과 기득권이 어떻게 정의와 진실을 왜곡하고 오염시켰는지 보여준 한편의 페이크 다큐멘터리였다. 그러니까 애초에 강동윤의 대통령 당선 여부는 크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 그의 낙선은 그저 하나의 과정에 불과했다. 백홍석이 딸을 사랑하는 아빠로서,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으로서, 그리고 힘없는 소시민으로 진실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는 와중에 지나쳐야 될 정거장의 다름 아니었던 것이다. 비록 지난주 방송 마지막 장면이 투표소를 향해 달려가는 국민들의 모습으로 채워졌지만 오후 3시 기준 38%의 투표율과 출구조사 강동윤의 지지율 63%를 비춰볼 때 사실상 강동윤의 당선은 막을 수 없는 대세와도 같았다. 실제로 16일 방영분에서도 오후 6시 기준 투표율이 73%에 머물렀다. 이미 백홍석의 몰래카메라를 통해 강동윤이 저지른 잘못이 만천하에 공개된 까닭에 강동윤의 당선은 많은 논란이 뒤따르겠지만 신혜라의 말대로 여기는 대한민국이니까 또 쉽게 잊혀질지 모르는 일이다. 박홍석이 사는 세상 속 국민들은 이제 강동윤 대통령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하는 순리처럼 느껴졌다. 나 진짜 저 때 그랬다니까? 막 심장이 막 터질 것 같았어요. 예. 강동윤 낙선 이후 아버지의 모습으로 돌아간 백홍석. 하지만 이때 반전이 일어났다. 바로 선거관리 규정에 따라 오후 6시 전까지 투표소에 도착하면 투표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전해진 것이다. 투표소 곳곳은 이미 분노한 국민들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긴 줄이 늘어선 상황이었다. 높아봐야 80% 정도에서 투표율은 그치고 가까스로 강동윤이 당선될 것이란 예측은 여지없이 무너졌다. 오후 8시 25분 투표 종료, 최종 투표율 91.4%. 투표율이 관건인 상황에서 기적같은 투표율이 그려졌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장축체육관에서 투표를 진행한 그분이 아니면 상상할 수 있는 그런 투표율이 나오고야 말았다. 투표율과 함께 공개된 출구조사 지지율 결과 강동윤은 조동수 후보에게 크게 뒤처졌으며 결국 강동윤은 패배의 쓴맛을 맛봐야 했다. 이를 지켜보던 국민들은 환호했다. 그들의 손으로 이룬 결과 내 손으로 뽑은 대통령, 한 표의 기적을 이룬 국민들은 충분히 환호할 충분했다. 적어도 그들은 정치인들이 다 똑같다며 아무도 안 뽑는 것을 마치 쿨한 것처럼 여기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았다. 비록 덜 나쁜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투표라 할지라도 그들은 조금 더 나은 세상을 위한 한 걸음을 내딛었다. 박수치고 소리 지르고 환호할 자격이 그들에게는 충분히 있었다. 강동윤의 낙선으로 국민들은 최소한의 정의를 지켰고 또 진실은 승리한다는 성취감도 맛봤다. 백홍석 역시 강동윤의 낙선을 계기로 또 다른 도전을 이어갈 수 있었다. 애초 드라마가 시작될 당시 모습, 그러니까 딸의 죽음과 관련된 진실을 밝히기 위한 아버지의 본연의 모습으로 백홍석은 돌아갔다. 그는 강동윤을 낙선시키기 위해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수정이의 죽음과 관련된 진실을 밝히기 위해 사건에 뛰어들었던 것이다. 이날 백홍석은 거짓말과 증거 조작으로 얼룩진 수정이의 재판 기록을 깨끗하게 닦아낼 것이라는 의지를 내비쳤으며 방송 말미에 사실상 수정이 재판을 다시 시작하는 백홍석의 또 다른 도전이 이어졌다. 이제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옆에는 최정우 변호사가 함께했다. 최정우 변호사는 수정이를 죽인 것은 법이었다. 백홍석이 재판장에서 총기 난사를 할 당시 심신미약 상태로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백홍석의 죄를 낮추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백홍석은 모두 발언을 통해 자신은 최정우 변호사와 생각이 다르다고 밝혔다. 백홍석은 나는 변호사와 생각이 다르다. 총을 가지고 법정으로 올 때 정상적인 상태였다고 말해 재판장을 술렁이게 만들었다. 곧이어 그는 심신미약인 상태로 총을 쏜 거라면 법과 이 세상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내가 이상한 게 아니냐며 자신은 지은 죄에 대한 벌을 받을 테니 덧붙여 수정이 사건 재심도 같이 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 기록에 있는 원조 교제의 마약 같은 것을 다 지워주고 싶다며 애절한 부성애를 표현해낸 박홍석은 우리 시대 아버지 딱 그 모습이었다.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91.4%의 경의적인 투표율 덕분이었다. 하지만 사실 91.4%의 대선 투표율을 현실에서 실현시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불가능도 아니에요. 87년 대선이 87%였어요, 투표율이. 예. 1986년 민주항쟁으로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한 이후 87년인데 우리나라 대선 투표율을 살펴보면 87년 13대 대통령 89.2%, 이게 89%가 나왔구나. 예. 92년 81.9%, 97년 80.7%, 2002년 70.8%, 2007년 63%로 계속해서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대선 투표율이 꾸준히 낮아지고 있는 것은 피와 맞바꾼 직선제의 소중함을 점점 잊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성하게 하는 대목이다. 지금껏 우리는 추적자를 시청해오며 여러 가지 의미로 이 드라마가 현실을 반영한다는 이유로 열광했으며 또 박수를 보냈다. 특정 캐릭터, 투표가 이루어지는 시공간적 배경, 그리고 대사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그것과 너무도 닮아 드라마가 현실인지 현실이 드라마인지 종종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말이다. 그런데 그토록 현실을 투영하던 드라마가 갑자기 왜 91.4%라는 말도 안 되는 투표율을 들고 나온 것일까? 작가는 여기서 판타지를 말하랬던 것일까? 아니다. 이유는 하나밖에 없다. 그것이 말이 되든 안 되든 혹은 현실에서 그럴 가능성이 높든 낮든 그 투표율 말고는 강동윤을 낙선시킬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투표하면 바꿀 수 있다는 단 하나의 진리, 그 소중한 깨우침을 전하기 위해서 작가는 91.4%라는 투표율을 보여준 것이 아닐까? 마음 같아서는 현실에서 그보다 더 높은 투표율도 보여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싶지만 그러기엔 2007년 63%라는 수치가 너무 초라하다. 추적자 박경수 작가는 현실을 드라마로 만들었다. 이제 드라마를 현실로 만드는 것은 우리의 몫으로 남겨졌다. 대선까지는 5개월이 남았다. 나는 이 추적자가 이때 나온 것도 다 나는 그냥반의 놀라우신 계획의 일환이라고 생각해. 지금 내가 정말 2월달에 아니 3월달이었지. 3월달에 나더러 대통령 후보는 누가 좋아요? 막 그렇게 노래들을 불렀을 때 나는 그 대통령 후보에 관심이 없다. 그러면서 5월달에 귀인이 나올 거다. 5월이 다 지나갔어요. 그러면 귀인이 안 나왔을까요? 나왔는데 우리가 못 본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내가 그 3월달에 이런 선언을 하죠. 박근혜는 대통령이 못 될 거다. 혹시 3월달 그거 방송 보신 거 기억나세요? 박근혜는 대통령이 안 될 겁니다. 네, 3월달에 한번 발표를 하고 4월달인가 5월달에 또 한번 발표를 해요. 예. 박근혜는 대통령이 되지 못할 거다. 총선은 이기겠지만 대선은 어렵다. 기억나세요? 그리고 기적처럼 4월달부터 각 외신이 박근혜에 대해서 뭐라고 쓰기 시작했어? 독재자의 딸이라고 쓰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얘기예요. 박근혜에 대해서 이제까지 독재자의 딸이라는 표현을 외국 언론사들이 쓴 적이 없어. 근데 4월달부터 갑자기 4월 11일 총선 딱 끝나자마자 박근혜 이퀄 독재자의 딸이 돼버린 거야. 어저께도 나왔더만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면 호주 언론에서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면 한국은 남북한이 모두 그 독재자의 후계자들이
나라를 지배하게 된다. 우리 북한하고 동급 취급받는다는 게 외국 언론 나왔다니까? 예. 남북의 독재자의 자식들이라는 기가 막힌 뉴스가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상하게 박근혜한테 일이 안 되는 거야, 지금. 박근혜 쪽에 계속 악재가 쌓이고 있어. 그렇잖아요. 4월달, 5월달 너무나 막 신나가지고 함부로 막 구속영장 남발하고 지랄 연병들을 하더니, 예. 그렇게 함부로 막 구속영장 남발하고 막 고소 고발을 일삼고 2달 아주 신나게 놀더만. 그러더니만 딱 꺾이기 시작하는 거야. 갑자기. 그죠? 언제 꺾이기 시작했을까요? 4월달, 5월달 신나게 나가던 그 흐름이 언제 꺾였어? 이것 또한 망치 부인이 예언했던 바로 그 장면. 6월 8일 이해찬이 당대표 되면 대선 판도가 바뀔 거다. 다 보셨죠? 그거 봤던 기억 나죠? 예. 이해찬이 6월 9일 당대표가 되면 대선 판도가 바뀔 겁니다.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라고 얘기했죠? 예. 그리고 지금 보니까 어때요? 보이시죠? 예. 그리고 나니까 세상이 달라지는 게 보이시죠? 예. 내 분명히 얘기했어. 자, 손 들어봐. 내 6월 8일에 이해찬이 민주당 당대표가 되면 대선 판도가 뒤집어진다. 기적이 시작된다. 라고 이야기했던 거 보셨던 분? 네. 내가 그렇게 얘기할 때 솔직히 속으로 안 믿은 사람들 있지? 내가 그렇게 얘기할 때 속으로 안 믿은 사람들 있지? 지난 여러분 3월 달에는요, 박근혜 대세론이 꺾일 거라고 생각한 사람 아무도 없을 때였어요. 예. 그런데 내가 그때 뭐라 그랬어? 나는 당당하게 얘기하잖아. 박근혜 대세론은 꺾일 거라고. 예. 사실 나도 무서웠어요. 나도 사실 겁났어요. 그러나 당당히 선포하라는 그 말씀을 믿고 선포했더니 웬걸 그 뒤로 정말 말한 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 그 안 믿으신 분들 계시죠? 예. 그때 내가 그렇게 얘기할 때 뭐 믿고 저러나 걱정들도 하고 안 믿었던 사람들이 있었어. 그런데 지금 보니까 어때요? 정말 변화가 시작되고 있죠? 자. 하여튼 그렇게 해서 우리 추적자 이야기, 우리 국민이 나서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주권 국민한테 있어요. 그런데 어떤 국민? 아무나 국민이야? 아니야.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는 국민, 참여하는 국민에게 주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주권을 행사하고 싶으십니까? 이번 대선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추적자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다음 이야기로 갑시다. 에? 자, 이건 뭐지?